청에 시집간 공주, 귀국 후 공주가 아니었다. 의순공주의 비극. 조선 역사상 단 한 명, 청나라 황족의 아내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왕녀도 아니었고 스스로 선택한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 이후 조선은 청의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청의 섭정왕 고르고는 공주와의 혼인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친딸 대신 종친의 딸을 양녀로 삼아 공주로 봉하고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예수, 조선 조정은 그녀에게 이순공주라는 이름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의에 순종하라.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화려한 혼례가 아닌 2번의 혼인과 2번의 과부살이, 그리고 돌아온 조선 땅에서의 멸시와 외면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떠났지만 그녀는 공주로도 여인으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역사문례방아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여인을 외교의 도구로 만들었고 그 대가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부서졌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공주, 의순공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했던 한 소녀, 정치의 도구가 되다. 조선 인조 13년, 서기 1635년,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름은 이예수. 그녀는 왕실의 먼 친척이자 조선 성종의 서자인 이경군 이회의 후손, 근림군 이계윤과 부인 문화유씨 사이에서 태어난 7남 4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을 이은 전주 이씨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주가 아니라 종친의 딸이었습니다. 신분은 높았지만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가문, 평범한 왕족 자제로 성장했죠. 어린 시절 그녀는 한양의 깊은 골목에서 별다른 주목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단정한 용모로 아버지 이계윤이 자주 자랑했을 만큼 눈에 띄는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정치적 야망도 왕실 중심에 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6세가 되던 1650년, 조선의 운명과 그녀의 삶 모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조선은 병자호란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36년 청나라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힘으로 조선을 무릎 꿇게 만들고 삼전도의 치욕 속에서 인조는 청의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후 조선은 청을 황제로 섬기며 형식적 신하국의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청나라의 실질적 권력자인 섭정왕 고르고는 조선에 이례적인 요구를 전달합니다. 조선 공주와 혼인하겠다. 이는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조공의 연장이자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은 굴욕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켜야 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종이 자신의 친딸을 청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정과 상의 끝에 왕실, 종친의 딸을 양녀로 입적해 공주로 책봉하고 청나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딸이 바로 근림군 이계윤의 딸 이예숙이었습니다. 그때 내려진 작호가 바로 의순공주. 그 뜻은 이렇습니다. 대의에 순종한다. 나라를 위한 큰 뜻 앞에 한 여성의 삶과 운명을 순종하게 만든 자귀. 의순공주는 그렇게 조선의 왕실 여인이 아닌 정치적 희생양이자 국제 외교의 도구로 공주가 되었습니다. 공주 책봉 이후 조선 조정은 청나라에 보낼 혼례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대문 밖 모화관에서 조선 국왕 효종이 직접 그녀를 전송했고 조정의 관료들, 오빠 2명, 역관, 시녀, 의녀 등 수행원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의 행렬은 눈부셨지만 누가 보아도 슬펐습니다. 조선은 자국의 여성 하나를 공주로 만들어 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굴욕을 감추려 했습니다. 16세의 소녀 이예숙은 그렇게 이순공주가 되었고 청나라 섭정왕 도르곤의 부인이자 조선과 청 외교의 상징으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삶은 공주도 아내도 여성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황족 부인이 되다. 1650년 늦봄 의순공주는 수십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조선을 떠났습니다.
도착지는 산해관, 청나라 황실 문턱이었습니다. 그녀는 국왕의 양녀이자 조선이 내놓은 이순공주라는 이름으로 행렬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에는 조선의 하늘도 청나라의 길도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출발 당일 조선 국왕 효종은 서대문 밖 모하관까지 나와 그녀를 직접 배웅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일제히 따라 나와 머리를 숙였고 사대문 밖까지 이어진 그 긴 행렬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공주 혼례 같았지만 그 누구도 마음속에선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혼례가 아닌 조공의 변형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순공주는 산해관에서 도르곤을 맞이했고 청나라 왕실의 예법에 따라 혼례를 올립니다. 도르곤은 청나라 실질적 권력자였고 섭정왕으로서 황제를 대신해 제국을 이끌던 인물. 그런 남성에게 조선에서 보낸 공녀는 단지 정치적 장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그녀는 대복진이라는 자코를 받고 청황족의 부인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목상궁에 해당하는 자기였으며 황족 여성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7개월 만에 도르고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병이었지만 당시 청나라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었고 도르곤의 세력이 몰락하며 그를 따르던 측근들은 줄줄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의순공주 역시 이 혼란의 중심에서 보호자도 위치도 잃은 외로운 미망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는 유목민족의 형사취수제 전통이 있었고 왕실 역시 그 관례를 따랐습니다. 도르곤이 죽은 후 그의 조카이자 황족 장수인 보로가 의순공주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식 유교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조선이 이 소식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보로와의 결혼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보로 또한 결혼 1년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의순공주는 20살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황족 남편을 잃고 다시금 과부가 됩니다. 그녀는 이후 북경 변두리의 별궁에서 머물며 청왕실에서 사실상 잊힌 존재로 살아갑니다. 처음엔 황족 부인의 예우가 있었지만 도르곤의 몰락 이후 청조 내부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불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황궁 행사에서도 제외되고 청나라 황족들 사이에서도 그저 조선에서 온 여자로 치부되며 외롭게 살아가게 되죠. 사실상 그녀는 청의 궁궐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존재. 조선도 그녀를 잊고 있었고 청 역시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대의를 위해 국경을 넘어 청황실의 부인이 되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이방 땅에서의 2번의 혼인, 그리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여인도, 그 어떤 공주도 이런 운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공주가 아닌 존재로 1656년 조선 조정은 오랜만에 북경으로 사신단을 보냅니다. 그 사신단의 수장에는 나직은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림군 이계윤, 바로 의순공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딸을 데리고 온 것도 환영받는 것도 아닌 한나라의 외교 문서만 들고 조심스레 북경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청에 시집 보낸 딸이 6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데려가고 싶습니다. 청컨대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청 황제 순치제는 이미 도르곤의 섭정 체제에서 벗어나 친정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고 도르곤 세력의 잔재 역시 숙청이 마무리된 시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의순공주는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는 인물. 따라서 조선 사신의 요청은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1656년 의순공주는 6년 만에 조선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침묵했고 종친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16세에 조선을 떠났고 22세의 나이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나이보다 더 무거운 건 조선 사회가 씌운 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로 떠났지만 돌아온 순간부터 조선은 그녀를 이계윤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순공주라는 봉호는 철회되었고 공주로서의 예우도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청나라에 대해 극심한 반감과 사대적 자존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북벌을 외치던 조선에서 청황족에게 시집간 데다 2번이나 결혼했던 여성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오랑캐에게 2번 시집간 여자, 정절을 잃은 환양녀, 2번 과부된 불길한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회적 존재로서 완전히 경기됩니다. 그녀가 떠날 때는 국왕이 직접 배웅했고 그녀가 돌아올 땐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귀국을 불편해했던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조선은 그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가가 명한 결혼이었지만 돌아온 그녀에게 남은 건 왕실의 기억도 공주의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국왕 효종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매달 쌀을 지급하며 생계를 도왔고 조정 차원에서 가문에 대한 추가적 탄압은 자제하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공주의 처소에 살 수 없었고 궁중에도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의순공주는 그렇게 공주가 아닌 공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조선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녀가 이방인의 궁궐에서 감내했던 쓸쓸함은 자신의 나라에서조차도 위로받지 못한 채 더욱 차가운 무관심과 멸시로 돌아왔습니다. 청나라의 여인이자 2번 혼인한 공주. 조선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대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순공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남긴 질문.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딸도 아닌 사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국가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존재하지만 투명한 존재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외교의 그림자였습니다. 혼례식의 꽃가마가 아닌 조공의 깃발 아래 떠났고 청나라 황족 2명과 혼인하는 사이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청나라에서도 그녀는 보호자도 후원자도 없이 베이징 변두리의 별궁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귀국 후엔 조선 백성들의 시선과 조정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1662년 겨우 28세의 나이로 경기도 양주군 지금의 의정부 금호동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병에 의한 자연사로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주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묘는 후일 족두리묘라 불리게 되었는데 작고 낮은 봉분 위에 족두리를 닮은 뚜껑이 덮인 듯한 모양의 이 무덤은 누구에게도 크게 기억되지 못한 채 한적한 언덕 위에 놓였습니다. 조선 왕씨의 무덤이 아닌 버려진 공주의 무덤이었습니다. 의순공주의 삶은 이후 조선 여성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며 국가에 희생된 여성, 정절을 요구당한 희생양으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 혼인했고 나라의 명령에 따라 귀국했으며 그러나 단 한 번도 나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2번의 혼인은 조선 유교 사회에서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낙인 찍혔고 돌아온 조국은 그녀에게 공주라는 정체성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화려한 칭호도 왕실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시대가 여성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해주는 조용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비도 후궁도 아닌 국가가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공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주라는 타이틀 뒤에 감춰졌던 한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역사물레방아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 역사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저희는 역사물레방아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